그알리뷰 1228회 나는 아내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무기수 장씨의 16년이라고 합니다. 뭔가 사건이 있었고 남편을 범인으로 지목해서 혐의 입증도 해서 재판에서 인정도 받은 것 같아요. 검사의 주장이. 근데 이 당사자 장씨라는 사람은 억울하다. 이런 입장인가 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때는 단란한 보금자리였지만 마을 사람들에게는 이제 그저 가리고 싶은 흉물스러운 집이 있다는데요. 원래 이 모습이 아니죠. 동네 사람들이 해놓은 거죠. 조심하세요. 잘못하면 위험할 수도 있는데. 문은 사라진 지 오래고 쓰레기와 잡초가 뒤엉켜 안으로 들어서기조차 힘들다. 버려진 집이네. 16년 만에 처음 보는 거고요. 지금 여기를 아버지가 혼자 있다가 그 당시에 그대로 끌려갔다고 들었거든요. 딸이네. 그때 상황을 생각하면 충분히 힘들거든요. 가슴에 상처니까요. 아픔이니까 싫은 거지 그냥. 오기도 싫고 보기도 싫고요. 근데 이제 아버지 살려야 되니까 그때의 죄를 나는 벗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나는 내가 잘못한 것만 떠올라서 그 마음의 무게가 되게 커요. 17년 전 사건이 있었어요. 자, 마을 주민. 그 저수지에서 그 여러 사람 빠졌어요. 그이가 아주 사람이 그냥 잘 죽는데요, 아주. 거기서 그 귀신에 홀린지 어쩐지 사람 빠져 죽었다고. 7월의 어느 밤 저수지를 달리던 화물차가 순식간에 사라졌다고 신고가 접수됐어요. 밤 9시가 좀 안 돼서. 119로부터 연락을 받고요. 명금 저수지에 차량이 침수됐다. 급히 출동 바란다 해서 도착은 아마 한 10분도 안 걸렸을 겁니다. 가보니까 온몸이 젖은 채 저수지 앞에서 떨고 있는 남자 한 명 있었어요. 몸이 젖어가지고 이렇게 있더라고요. 동승자가 누굽니까? 여자입니까? 남자입니까? 나이는 몇 살 정도 됩니까? 이제 이런 거 질문하는데 이 남자가 이 대답을 얼른 못하더라고요. 술이라도 취한 줄 알았대. 횡설수설했고. 근데 어쨌든 하는 말은 차를 몰고 오다 저수지에 빠졌고 아내가 없다라고 합니다. 여자분이 지금 현재 안 나왔다. 그냥 얼른 빨리 찾아가지고 심폐소생술, 이 CPR이라는 것을 얼른 해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바로 저수지에 들어갔어. 아내가 빠진 줄 알고. 밤 시간인 저수지 앞은 한 치 앞을 볼 수 없었다. 진짜 어둡죠 여기 이런데. 그냥 진짜 암흑이야 암흑. 시야가 그냥 제로예요. 그냥 흙탕물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내를 근데 찾긴 찾았어요. 물속에서 20분 만에. 딱 보니까 이제 다리를 만졌어요. 다리가 만져지더라고. 체온이 좀 따뜻하고 그래가지고 그냥 그나마 이게 위안이 돼가지고 얼른 갑시다 하고 쉽게 말해서 그냥 끄집어 내려가지고 그대로 나오면서 올라간다고. 심폐소생술도 했는데 사망한 뒤야. 그치 10분 만에 도착했고 20분 만에 물속에서 찾았으면 30분 걸린 건데 신고 받고 그죠. 물속에서 30분을 어떻게 살아. 익사입니다. 실제 사고 차량 인양 당시에요. 물에 빠진 차 건질 때. 사고의 원인은 남자의 졸음운전이었어요. 근데 사고 발생 한 달이 지날 무렵 마을에서 이상한 소문이 돕니다. 남자의 자식들이 아빠를 감옥에 보내달라고 탄원서를 썼어요. 사고사로 그냥 사고사로 붙일 뻔했어. 근데 애들이 재수사하라고 탄원을 계속 넣었어. 형제간들하고 자식들이 탄원을 넣으니까. 아유, 자식들이 고발을 해가지고 지금 들어갔다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지금. 1년이 그리고 더 지날 무렵 마을에는 정체불명의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좀 새벽 4시 5시 거의 다 됐을 텐데 이제 밥 차리려고 하고 있는데 문을 또닥또닥 하더니 새벽인데 무슨 귀신이 나올 거냐 그러고 누구세요? 그러고 문을 여니 이 검은 옷을 입고 와서 보니까 그냥 깜짝 놀라버렸지 뭐. 저승사자인 줄 알았어. 저승사자. 자, 남자예요. 장동호 씨 아느냐 하니까 이렇게 나는
검은 옷을 입은 남자들이 누군지도 모르고 알아요 그랬지. 그러니까 장동호 씨 집이 어디냐 하니 여기라 하니까 셋이 왔었더랬어. 셋이서 새벽 아침에 갑자기 승합차 같은 게 척 와가지고 차가 동호 씨를 낚아채가지고 차를 타고 저기 철을 명금저수지에 빠뜨려 죽였다 그런 말이 있었어요. 뭐 보험 타먹으려 그랬다는 그런 말이 들립디다. 그날 이후 마을에서 남자는 사라집니다. 마을에서 떠돌던 소문은 더 흉흉해졌어요. 수면제 먹여가지고 저수지 들어가서 죽였다는 말도 있고 목 졸라 죽였다는 말도 있고 복잡해 사건이. 자, 얼마 뒤에 소문이 다 사실로 밝혀집니다. 남편이 아내 명의로 8억대의 보험을 가입한 게 드러난 거야. 그러면서 이거 보험금을 노린 위장사고다 그렇게 밝혀지면서 이 남편이 무기징역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식들이 아빠가 범인이니 감옥에 넣어라 라는 탄원서가 있었고요. 8억 8천이네요 기사가 나온 거는. 이 사고는 사실 아내의 보험금을 노린 계획적 범죄로 밝혀졌어요. 보험을 각시 앞으로 많이 넣어가지고 있으니까 차기 앞으로는 없고 맨 각시 앞으로 넣어져 있으니까 보험금을 7억 타니 8억 타니 막 자랑하고 다녔어요. 아니 그러면은 월 이 납입료가 대체 얼마예요 이런 사람들은? 뭐 한 1,000만 원 내나? 그 비용이 감당이 되나? 이게 만약에 보험 사기였다 쳐 그래도 이걸 어떻게 감당하냐는 거지. 신기하네. 아무튼 뭐 보험 때문에 아내를 살해한 범죄자가 살던 곳 마을 사람들에게 여기는 마주치기조차 힘든 곳이 됐다. 그래서 17년간 버려졌죠. 폐가였어요. 그런데 지난 7월 국민청원에 긴 글이 올라옵니다. 차를 몰고 가다 졸음운전으로 저수지에 추락했다가 간신히 살아남았지만 아내를 죽인 살인범이 된 무기수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내용. 그 사람이 바로 보험금 탈 목적으로 아내를 살해하고 17년째 수감 중인 무기수 장동호 씨. 저분인가 보다. 청원한 사람을 만나봤어요. 자, 경찰이네요. 충남경찰청 서산경찰서 소속의 전우상 경감. 장동호 씨를 3년간 조사했대요. 경력은 30년이 넘어요. 근무 지역도 달라. 그러니까 장 씨랑은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사건을 배정받지도 않았던 사람이야. 근데 왜 이 사건을 조사한 거냐? 진도에 저희 휴양원이 있어요. 장동호 씨 그 동생분이 바다 일을 하다 보니까 배도 있고요. 그러면서 가끔 신세를 졌어요. 제가 가면. 몇 년 지나고 해서 그냥 친구처럼 지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듣다가 이상하다 생각이 들었나 봐. 동생이 먼저 도움을 청하기도 했네. 교통사고가 나서 이렇게 형수가 죽었는데 이게 살인으로 돼서 지금 교도소에 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형님이 지금까지 처음부터 지금까지 억울하다고 한다는 거죠. 혹시 전우상 소장이 이거 한번 사건 좀 살펴봐 줄 수 있겠냐 하더라고요. 군산교도소 가서 이분을 만나보니까 와, 이 사람은 아닌데? 이 사람은 범인이 아닌데 살인범 아니네. 아, 이 사람들 진짜 억울하겠구나 싶었어요. 살인사건이 아니라고 합니다. 자기가 조사해보니까. 이거는 졸음운전이 아니면 벌어질 수가 없는 사고예요. 그런데 그 현장에서 벌어진 일은 다 엉터리로 해놓고 답은 다른 데서 찾았다는 거죠. 살인이라는 혐의를 다른 데서 찾은 거예요. 장동호 씨가 무기징역을 받은 이유는 보험금을 노리고 아내를 살해하기 위해 화물차를 몰고 저수지에 뛰어들었다는 게 입증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보험살인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기도 처음에는 장 씨를 의심했대요. 3번의 재판 다 대법원까지 갔었나 봐. 다 장 씨가 범인이라는 결론이 났어요. 그러니까 근거가 충분하겠다 생각한 거야. 근데 취재진이 이 사건을 취재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 17년간 끊임없이 장동호 씨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어요. 현직 경찰이 3년간 조사 끝에 내린 결론도 장 씨의 주장과 동일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알이 한번 확인해 보는 거죠. 자, 여기에 있는 이 서류들이요, 1년간
장 씨의 수사와 3번의 재판 과정을 담은 기록입니다. 기록들을 먼저 토대로 장 씨가 아내를 살해했다는 판단을 어떻게 한 건지 보겠습니다. 마을 사람인데 사실 진도 사람들은 물에서 그렇게 죽으면 혼 건진다고 그러니까 여기 팡죽에 와서 혼 건져 씻긴다고, 혼까지 건져서 보내야 되네, 어쩐다고 저쩐다고, 이런 진도 같은 데는 그런 미신이 많아요. 물에 빠진 넋을 건져 올리는 넋것의 의식인데 이 의식을 치르는 무속인이 섬뜩한 말을 늘어났대요.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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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억울하다면서 답답하다면서 계속 막 그 죽은 여자 흉내를 내는 거예요. 무당이 여기 목 졸린 것처럼 장동호가 날 죽였다고, 물속에서 남편이 빠져나가려고 하는 나를 못 나가게 눌러 죽였다고. 그래서 소문이 돌았고, 그리고 자식들도 이걸 봤으니까 아빠를 범인이라고 생각하나 보다. 급박해서 내가 먼저 나왔다 혼자? 그건 아니여. 왜냐면 그 저수지에는 걔가 하루 종일도 수영해버려. 하루 종일. 섬에 사는 사람이 얼마나 이 헤엄을 잘 치겠어. 일부러 밀어놓고 자기는 나와서 물 좀 뒤집어 쓰고 이 옆에 사람들한테 우리 각시가 빠졌으니까 이 구해주라고 그런 식으로 했는지 나 모르지. 아주 그냥 힘이 좋았어. 힘이 완전 장군이었다니까, 장군. 자기가 구하려고 마음 먹었으면 그 화물차도 들고 나올 사람이야. 힘이 그 정도라니까. 다들 처음에 남편 진술이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당시 수사 관계자, 그 여자가 그때 가만히 있었다는 게 난 이해가 안 가더라고. 몸부리치면서 빨리 바깥으로 나가야죠. 같이 물에 빠졌으면. 왜 여자는 그대로 가만히 있었냐 이거야. 여기에 장 씨는 어떻게 대답했었냐. 처음에 아내인 김미수는 물속에서 전혀 반응이 없었고, 우선 저는 죽게 되니까 빠져나오려는 생각만 들었으며 아이 엄마는 전혀 신경 쓸 수가 없었습니다. 여자가 아무리 수영을 못한다 해도 이 발버둥을 칠 거 아니에요. 그거 참 이상하더라고. 그럼 그것은 차에서 안 죽을 수도 있다 이야기야. 의심이 확신으로 바뀐 건 사고 일주일 후 부부가 사고 직전 들렀던 약수터에서 결정적인 단서를 발견하면서부터였다. 약봉지가 발견됐대요. 그러면 이렇게 딱 맞춰보니까 궁전 약국 봉지네 이게 진짜로. 수면제 처방받았었네요. 그렇게 추정을 하는 겁니다. 부부는 왜 그날 약수터에 들렀고 왜 여기서 약을 먹은 걸까? 장씨 진술에 따르면 부부는 사고 전날 목포의 아들집에 갔다가 처형집에서 하룻밤 묵고 다음날 오후 해남에서 장사하는 동생 부부를 만나 같이 저녁 먹었습니다. 그리고 7시경 진도의 집을 향해 출발했던 거예요. 근데 진도에 들어서자 아내가 소변 마렵다 그래가지고 집에 가는 방향에 있던 약수터에 잠깐 들렀다는 거래.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와서 부인은 소변을 보고 장동호 씨는 이제 세수를 하고 감기약을 먹는데 부인이 와서 약 먹는 모습 보고 약 좀 남는 거 있으면 달라 그래서 줬다는 거죠. 감기 기운이 있다고 했었나 봐요, 아내가. 그래서 남편의 감기약을 나눠 먹고, 근데 그 약 안에는 불면증 있던 장 씨가 먹던 수면제가 있었대요. 근데 세수하느라 아내가 약 먹는 것까지는 못 봤다고 주장을 합니다. 좀 이상하네? 자기가 먹는 약에 수면제 있는 거 알면은 아내한테 감기약을 줄 수 있지만 거기에 수면제도 있다라는 말은 해줘야 되는 거잖아. 근데 약을 줘놓고 세수하느라 그 얘기를 못했다는 게 이상해요, 말이. 여기서 세수를 했다는 거죠, 장동호 씨는. 담배 한 대, 세수하고 담배 한 대 피웠어. 그 시간이란 얘기지. 그날 약수터에서 아내에게 이렇게 수면제 먹였고 자기는 졸음운전이라는 변명을 만들기 위해 감기약을 먹었다고 추정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있어요. 물에 빠져서 자기만 탈출하는 시나리오를 그렸다 치자. 근데 그걸 실행하고 신빙성을 갖추기 위해 자기도 수면제를 먹는다는 거는 가는 길에 저수지 도착하는 전에 졸음운전으로 사고가 날 수 있는데 좀 위험성이 크잖아요. 이렇게 도박하듯이 보험 사기를 칠 수 있나? 자기 목숨도 걸어야 되는데? 수사 관계자, 감기약 먹어가지고 졸음운전을 했다. 그것은 말이 안 돼요.
감기약은 우리가 평소에 먹는 건데 그것이 인정하기가 좀 그렇다 이 얘기야 내 얘기가. 자, 근데 아내 부검 결과 감기약 나왔는데 수면제는 또 없습니다. 해열 진통제 성분이 나왔어요. 국가수 의사가 뭐라고 법정에 나와 증언을 하느냐면 수면제가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겁니다. 안 될 수도 있다. 소량이기 때문에. 수면제는 그러면 좀 애매하죠, 상황이. 결정적인 건 이거 같아요. 아내 몸에는 누군가에게 공격당한 것으로 의심되는 상처가 있습니다. 눈꺼풀 안쪽에서 점상 출혈, 작은 두피와 출혈, 가슴 중앙과 좌측의 상방에서 형태의 압박큰, 여길 때리고 안화를 좀 이렇게 가슴을 누르기도 했다는 건가? 안전벨트를 안 매고 있었다면 이보다 더 큰 충격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차량에 있지 않고 이탈됐을 것이다. 차량 유리를 같이 받으면서요. 장 씨는 아내가 안전벨트도 맸다고 했어요. 장동호입니다. 아이 엄마는 안전벨트를 매고 양다리를 대시보드 위에 올려놨고요. 의자를 뒤로 젖힌 상태였습니다. 자, 근데 시신을 수습한 해병대 구조팀 얘기는 달라요. 일단 안전벨트 안 맸다 그랬고 새우처럼 등이 이렇게 위에 올라가 있고요. 이렇게 있었어요. 다리가 이렇게 떠 있으니까 쉽게 해서 떠 있구나 그래가지고 안전벨트를 안 했다는 걸 안 이유가 떠 있기 때문에 안전벨트 안 했으면 안 떠 있죠. 인양된 차의 안전벨트는 잠겨 있었습니다. 뭐야? 재판부는 그 의문에 답이 장 씨가 아내를 살해한 범행 흔적이라고 판단합니다. 피해자가 차량 추락 직후 이 사건 차량에서 빠져나오려고 하자 피고인이 물리력을 가해 피해자를 제압해 익사하도록 하였다는 의심이 든다. 아내가 그러니까 물에 빠졌어. 그러니까 수면제 먹고 자는 동안에 물에 빠졌다 치자. 어쨌든 물 차 올라오니까 깼어요. 그래서 안전벨트 풀고 나가려고 하는데 장 씨가 막았다. 안전벨트를 붙잡고 있었나 보다. 그래서 익사를 했다는 추정이에요. 그때 시신에 남은 상처가 바로 장 씨가 아내를 압박한 흔적이다. 아내가 풀었던 안전벨트가 잠긴 채 인양된 것도 장 씨의 소행으로 안전벨트가 풀려 있으면 지급되는 보험금 액수가 줄어들 걸 우려한 치밀한 행동이다. 오, 이런 약관까지 알고 있어? 차에 남겨진 흔적도 의혹을 더했다. 차를 결인했던 당사자는 지금도 또렷이 기억한다. 보험금액 때문에 피해자 사망하고 다시 안전벨트를 채워놓은 게 아닌가 싶다. 그러니까 이 차 앞유리가 빠졌어요. 저희가 이 앞유리를 빼고 나왔다 했거든. 앞유리를 빼고 나왔다고요? 그렇지. 그러니까 더 의심을 했던 거죠. 사고 다음날 차를 인양했는데 앞유리창이 통째로 빠져 있습니다. 이거 근처에서 발견됐는데 이상하대요. 이걸 뺄 수가 있는 거예요? 저수지에 추락하기 바로 전 표지판을 충돌은 했지만 그 충격만으로는 빠지지 않을 거고, 아니 이게 통째로 빠져나갈 수가 있는 거야? 미리 작업을 해놨나? 범인이라면? 앞유리가 깨질 수가 없는데 절대 안 깨지지. 차유리는 이 압력으로. 그 차가 이게 아무리 간다 해도 이 한 번에 일부러 푹 들어가진 않는다니까. 물이 한 번에 착 차버리고 유리창 깨지고 그렇게 엉망진창은 안 되는데. 결정적인 단서는 국과수 차량 감식인데요. 앞유리가 빠진 건 사고 전 미리 햇빛 가리개 고정대를 분리시켜놨기 때문이다. 이게 뭔 얘길까? 인양된 차는 햇빛 가리개가 빠진 채 운전석 밑에 있었습니다. 이건 사고 당시 빠진 게 아니라 미리 분리해 놓은 거고, 누군가 고정대를 빼놓은 탓에 천장과 연결된 앞 유리창의 고정틀, 즉 유리를 감싼 고무 패킹이 느슨해져서 작은 충격에도 쉽게 빠진다는 겁니다. 그럼 미리 작업을 해놨다는 얘기네요. 굳이 이 작업을 왜 해놔? 이걸 저지를 생각이 아니면. 자, 봐봐. 수사기관은 이 감식 결과를 바탕으로 장 씨가 물에 빠진 후 앞유리를 뜯고 탈출하기 위해 미리 조작을 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렇겠네요, 확실히. 왜냐면은 문은 안 열리잖아, 압력 때문에. 창문으로 나가기는 좁았을까? 그래서 자기 탈출 수단을 앞유리로 결정한 건가? 물속에서 탈출할 때 자기는 영화를 봤는데 앞면 유리창을 딱 깨고 나간다 하더구먼. 그렇게 자기가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생각해보면 결정적이라고 하는 부분은 국과수에서 차량 감식을 했는데
탈차 근적이 한번 있었다 그래. 잘 빠지게. 유리가요? 예. 고의성이라는 거죠. 이것 때문에. 그래서 무기징역에 처한다. 재판부가 인정한 그날의 범행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사고가 있기 전 장 씨는 앞유리창이 잘 빠지도록 미리 조작해놨고 사고 당일 아내에게 약수터에서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에 차를 몰고 저수지에 뛰어들었고 물속에서 정신을 차리고 탈출하려는 아내를 막아서 익사시키고 보험금을 더 받기 위해 조수석에 안전벨트 다시 채우고 빠진 앞유리창으로 탈출을 했다는 것이다. 마을 사람들은요. 그리고 장 씨가 과거에도 비슷한 일을 한 적이 있대요. 동호가 불 질러서 불났지? 그렇지. 불 질러가지고 집이 한번 불타버렸어. 동호네 집에 불났다고 해서 가보니까 자기가 집에다가 불을 질렀대요. 불을 질렀어요? 그럼. 걔가 다리 부러져갖고 거기서도 일부러 보상받아 먹고 그러고 살았어. 1997년인데 집에 불이 나서 다 탔어요. 자기가 집주인인데 자기 집을 태운 거야. 그리고 2001년에는 장 씨의 차가 전복돼서 병원에 입원한 적도 있는데 그 또한 장 씨가 일부러 낸 사고다. 이유가 뭘까? 뭐 보험금이겠죠? 화재 보험을 들어가지고 이 불을 질러 갖고는 이제 그때 그 보험을 그 아저씨가 한번 타 먹으려고 했어. 보험을 들어놓고 그 어디 또 오다가 한번 차를 이렇게 저기 해가지고 또 보험금을 타 먹었다고 하더구만. 아니 자기도 들고 남도 들어야지. 각시 것만 몇 년 전부터 쭉쭉쭉 막 들고 그런 것이 이 시점이랑 딱 맞아떨어지더라 이거지. 한쪽에서는 이제 쉬쉬 하면서도 이 안쪽에서는 저 사람 일부러 들어갔네. 자, 근데 이게 다 소문입니다. 과거에 비슷한 일이 있었다고 해서 지금도 범인이라고 확정 지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의심이 더 될 뿐이죠. 뚜렷한 혐의는 아직 없습니다. 자, 그러다가 장 씨를 수사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뭐냐? 첫 번째는 이제 가족이죠. 가족, 패밀리. 이 우리도 모를 뻔했는데 가족들이 갑자기 사건을 엎어버린 거죠. 사실 큰딸이 탄원서를 씁니다. 그 사람은 돈에 미쳐서 여러 개의 보험을 들어놓고 자신의 마누라를 계획성 있게 살해했으니까요. 재판관님, 망자가 되었다 해도 슬픈 한은 풀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보낸 거야. 탄원서 거기에서 또 급반전을 한 건 사실이에요. 자식들이 또 그렇게 나와버리니까. 갑자기 막 뒤바뀌어진 식으로 나와버리면 조사를 안 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자식들은 왜 탄원서를 쓴 거냐? 17년 지났지만 여전히 아빠가 원망스럽다고 해요. 큰딸은. 아까 그럼 막 집 찾아갔던 사람은 뭐 둘째 딸인가? 큰딸. 일단은요. 혼자 살아남았다는 게 굉장히 미웠죠. 나한테서 엄마를 뺏어갔다고 생각이 됐기 때문에 그날 있던 사건에 대해서 진실은 우리가 누구도 모르는 상황인데요. 반감이 크니까요. 탄원서에 대해 물어보니까 복잡한 심경을 드러냈다. 내가요. 그런 말을 써서는지 생각이 솔직히 안 나거든요. 지금 보니까요. 완전히 어머니를 묶어놓고 때렸다. 아빠가 살인 청부까지 살인까지 할 사람이다. 라고 하셨던데요. 제가 직접 겪거나 본 건 아니고요. 들은 내용들이었어요. 들었더라도요. 과장을 좀 보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있어요. 그건 제가 너무 소설같이 써놓은 얘기 같아요. 자, 명선 씨에게 그럼 이런 얘기를 해준 사람이 누구냐? 막내딸입니다. 그 사건 당시 언니 같은 경우는 취업을 나간 지 4년 정도 됐고요. 저는 이제 1년 반밖에 안 된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부모님과 같이 산 세월이 제가 제일 길고요. 제일 마지막에 취업을 나갔기 때문에요. 내 말을 토대로 증언을 한 거예요. 모든 걸. 그렇다면 그가 언니에게 한 말은 사실이냐? 취재진의 질문에 갑자기 희선 씨는 눈물을 보입니다. 자, 그리고 충격적인 얘기를 털어놨어요. 아빠를 징역 보내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죠. 3남매 다 거짓말했어요. 왜냐면요. 아빠를 나쁘게 해야 아빠가 징역을 갈 거 아니에요. 그럼 자식들이 그때는 보험금을 남편 앞으로 떨어지는 거니까 어쨌든. 그러면 애들이 아빠 제끼고 보험금을 먹겠다 뭐 이거야? 와, 이거 잘 이해관계가 있는 건가?
계속 들어봐야겠네요. 그때 당시 진술과 증언이 거짓이었고 위증이었다는 건가요? 네, 징역 보내기 위해서 거짓말한 거죠. 와, 그때 애들이 24, 19이야. 어린데 사리 분별이 안 될 나이는 아니다. 근데 애들이 어린 나이에 주변에서 소문 돌고 무당 빙의 되는 거 보고 하면은 그런 생각을 또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녀들의 증언보다, 왜냐면 이제 거짓이라고 이제 와서 인정을 하니까 지금 그 진술들은 다 오염돼 있어요. 아주 그냥 새까맣게 더럽게 그지없게 그냥 오염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수사기관의 수사 내용을, 그게 객관적이란 말이야. 그걸 토대로 시나리오 한번 검증해 보는 겁니다. 사고 과정을. 인양된 차는 앞유리가 통째로 빠져 있었고 앞부분이 패여 있어요. 대시보드 안쪽으로 밀려 들어가 있었다고 합니다. 국과수에서는 빠진 앞유리창에 대해 사전에 조작 가능성을 밝혔지만 앞부분 파이고 대시보드가 밀려난 건 표지판과 부딪힌 흔적이 아니라는 의견을 밝혔고,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말을 안 했어요. 이유는 뭐냐? 물에 입수할 때의 충격 때문 아닐까? 취재진의 의문에 국과수의 답변은 사고 당시 현장을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판단할 수가 없었다, 그런 거는. 교통사고 차를 감식하는데 사고 현장을 가보지 않았어요. 현장 검증이 없었다는 건가? 수사기관이 그날 사고가 졸음운전이 아니라고 확신한 거는 현장을 조사한 후였대요. 근데 여기네요. 현장 보시면 대강 답 나온다. 현장 보셔야지. 이게 말로는 안 돼. 자, 근데 또 다른 전문가는 현장과 경찰이 주장한 약도가 다르대요. 사고는 밤 8시 39분에 발생했고요. 날짜가 찍힌 사진 속 현장은 사진은 분명 낮이 아니었다. 단순한 실수냐? 의아한 점은 이뿐이 아니다. 이게 조금 길이 잘못 그려져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게 꺾은 게 아니거든요. 그냥 자동차 대학 교수님이네요. 안 꺾으면 이리로 들어오게 돼 있어요. 안 꺾으면. 장 씨의 집으로 가는 우측 도로에는 가드레일이 있습니다. 저수지에 뛰어들 수 없죠. 그래서 가드레일이 없는 좌측으로 향했고, 졸았다고 보기에는 꽤 정교한 핸들 조작이 있었어요. 졸음운전 상태로 할 때 직선도로가 그 길인 줄 알고 그냥 그렇게 간다고 상상하고 한번 아이고 이리로 완전 들어와 버리네. 수사기관의 주장과 다르게 좌측으로 꺾지 않아도 추락 지점에 도착한대요. 그치, 직선으로 이렇게 하니까. 꺾을 필요가 굳이 없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쭉 도로를 따라서 그냥 직진으로만 오면 여기까지 이렇게 올 수가 있죠. 충분히 올 수 있어요. 졸음운전했다면 직선도로 달리다 삼거리에서 우회전을 못한 채 그대로 저수지에 추락할 가능성이 있다. 현장 조사에 대한 의문은 이뿐만이 아니다. 약수터에서 찾은 약봉지는 아내가 먹은 게 과연 사실이냐? 아내 위에서 캡슐 약이 발견됐으니까 분명히 먹은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당시 장 씨의 약을 조제해준 약사를 찾아가 보고 확인하니까 해열 진통제입니다. 유도 체류, 그러니까 잠이 오게 하는 그런 건 없어요. 장 씨가 아내에게 건넨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약 영수증에 성분 다 들어있네요. 이거 다 정제예요. 여기 캡슐은 없어요. 피해자분 몸에서 캡슐 알약 나왔거든요. 그건 이해하기 어렵네요. 다른 걸 아마 드셨다고밖에 생각이 안 되네요. 처방받은 약 중에 캡슐 약이 없어요. 알약 같은 거 먹었나 봐요. 이렇게. 취재진은 그날 함께 저녁을 먹은 장 씨의 여동생 만나서 이 의문을 풀 수 있었는데요. 거기서 돼지갈비를 다 먹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올케가 감기 기운이 있다고 감기약이라고 하면서 올케가 거기 식당에서 먹었거든요. 가면서 잔다고 차에서요. 아내가 갈비집에서 감기약을 먹었다면은 약수터에서 장 씨가 준 약을 안 먹었을 가능성이 높다. 근데 장 씨는 줬다고 했잖아. 아내가 달라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먹는 거 보고. 거짓말을 이렇게 할 수가 있나? 굳이? 존재하지 않는 일을? 부검에서 검출된 감기약은 안 먹었을 가능성이 높다. 갈비집에서는 먹었을 수도 있지만 약수터에서 먹었다면 수면제는 검출이 안 됐다. 왜냐면 소화가 되기 전이잖아요. 먹은 지 얼마 안 돼서 빠지니까 물에. 그럼 소화 기능이 멈추니까 약이 남아있어야 되는데 없다는 거야. 그러면은 안 먹었거나 갈비집에서 먹었거나야. 갈비집에서 먹었다면 남편이 준 약이 아닌 거죠. 국과수 담당자는 일반적으로 확인이 된다고 하는데요. 트라이졸람 이 수면제 성분은요. 저용량의 약 성분에 해당돼서 검출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 자, 전문가들은 이게 이해 안 되는 답변이래요.
감기약 성분의 진통소염제는 검출이 됐는데 트라이졸람은 검출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 부검 감정서 소견 가지고는요, 사실은 먹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수면제를 안 먹어서 검출이 안 되는 건지, 먹었는데도 원래 소량이라 검출이 안 되는 건지, 이건 약물에 대해선 더 이상 논의가 되어야죠.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는 걸 가지고 전제할 수 없잖아요. 현장 조사나 감식이나 부검도 이상하다. 전문가들이 이제 와서 조사 내용들이 정상적이지 않아 보인다라고 의견을 제시해요. 차를 가장 잘 아는 이들에게 다시 한번 물어봤습니다. 예, 저기 기사님, 차 정비 관련해서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요. 내가 아는 거면 말해주죠. 예, 승합차 관련 얘긴데요. 이게 유리가 잘 빠지나요, 앞유리가? 굳이 그런걸? 제가 지금 말씀하신 걸로만 들었을 때는 임의로 조작했다고 못 믿겠는데요. 이건 말이 안 되는데. 구형 같은 경우는 여기 자세히 찍어보시면 고무 패킹이 잡고 있어요. 고정대를 안으로 살짝만 건드려도 유리가 깨진대요. 이 타입 같은 경우 충격에 의해 잘 빠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깨진 게 아니라 뺐다고 하지 않나? 뭔가 좀 미스테리한 면이 많습니다. 이게 지금 혹시 이 전문가란 사람들이 보고서를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닐까? 국가수 교통 분석 과정을 역임한 박 교수에게 자문을 구하고 사고 차량과 같은 모델을 살펴보면 보고서의 의미를 알 수 있지 않을까? 고정돼요. 여기 이 볼트를 풀면요, 천장의 내장재가 좀 유연해지겠죠. 말랑말랑하게 헐렁해집니다. 그거하고 전면유리 탈부착은요, 이게 관계가 없어. 봐봐요. 근데 국가수에서는 왜 그렇게 감정했을까요? 감정서도 좀 보고 전 이해가 안 돼요. 혹시나 뭐가 다른 게 있나 싶어가지고 내가 좀 이렇게 보는데, 아이고 특이한 게 없어요. 앞유리창이 통째로 뜯겨나간 건 물에 빠질 때 충격 때문에 가능성이 좀 높대요. 과거 실험을 통해 물에 빠질 때 앞유리창이 깨진다는 사실을 직접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다른 회차 방송인데 금오도 차량 추락 사건이었어요. 금오도 실험해봤잖아요. 승용차가 그냥 살살 들어갔어요. 물속에 살포시 이렇게 들어갔는데, 천천히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유리가 다 깨졌잖아요. 화물차는 승용차처럼 엔진 룸이 없어가지고 앞유리창이 바로 물에 닿기 때문에 침수할 때 충격이 더 크다고 해요. 가서 이렇게 꼬꾸라지듯이 물속에 충격을 가한 거죠. 이 전체의 수압이 이렇게 확 그냥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가해져 버리잖아요. 아마 이때 물에 풍덩하고 물에 충격됐을 때 그때 이미 이건 깨지면서 이탈이 됐다고 봐야 돼요. 그렇다면 장씨가 이탈된 앞유리로 탈출하면서 안에는 못 나오게 막아서 익사시켰다는 수사기관의 주장은 가능성이 있냐? 주장이 근거가 된 아내 시신에 남은 상처는 정말 장씨가 아내를 막으며 압박한 걸까? 여기에 유성호 교수는 피부에서 보이는 압박 흔적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피하 조직에는 아무런 출혈이 없어요.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사망 후에 압박을 강하게 했다는 것 외에는 달리 없고요. 사망 후에 압박할 수 있는 건 대개 심폐소생술 이외에는 가능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심폐소생술 흔적이에요. 그러니까 그 해병 향후에서 시신을 건졌습니다. 그래 건져놓고 막 인공호흡 했지. 근데 이미 죽은 거야. 그리고 경찰 와서 시신 보고 이거 남편이 물속에서 눌렀다 이렇게 짜맞췄나 봐. 사실 또 이게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왜냐면은 물에 빠져있는 아내가 나오지 못하게 막 가슴을 누르고 있으면은 이 남편도 자기도 지금 물에 잠수되어 있는 상황인 건데 자기의 이 목숨을 너무 걸어야 돼. 이 사건에 지금 심폐소생술은요, 이 가슴뼈가 골절될 정도로 누른대요. 그러면은 여기 압박된 자국이 남을만 하죠. 우리가 그때 저녁에 병원까지 갔는데 심폐소생술하고, 심폐소생술은 병원에서도 했나요? 그렇죠. 병원에서
의사도 했지. 자, 그리고 안전벨트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렇게 눌린 거야. 좌측 가슴 부위에 있는 이런 흔적들이 꼭 안전벨트 때문이 아니다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누운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정차되고 몸이 먼저 움직여서 가서 부딪히다 보면 이 상태에서 유격이 안전벨트에서 약간은 더 좌측으로 올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가능성들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 재판은 일말의 가능성조차 거의 보이지 않을 때 확신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능성이 좀 충분해. 조금 있는 것도 아니야. 이런 식으로 보면은.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의문이 남는 게 아내는 안전벨트를 했고 차의 벨트는 잠긴 채 발견됐는데 CC는 왜 안전벨트 밖에 있었냐는 거죠. 혹시 아내가 안전벨트를 풀지 않고 그대로 빠져나왔을 가능성은 없을까? 저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 잠수되니까 완전히 물에 들어가 버리니까 몸이 뜨잖아요. 그러면은 둥실둥실 하다가 이렇게 좀 움직이면서 빠져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물속에서 이제 시신이 돈 거지, 떠가지고. 사고 상황을 제대로 재현하기 위해 동일한 모델의 차를 물속에 넣고 안전벨트가 잠긴 상태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지 확인해 보기로 합니다. 실험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18년 경력의 스쿠버 다이빙 전문가. 조수석 타서 안전벨트 채우고요. 자, 실험 시작합니다. 처음에 당황해서 급하게 안전벨트를 잡아당겨서 벨트가 잠겨가지고 잘 안 빠졌지만 천천히 해보니까 금방 헐렁해지고 그 사이로 쉽게 몸을 빼낼 수 있었대요. 2번 실험했는데 16초 걸렸어요. 어떠셨어요? 나왔는데? 가능은 해요. 이게 처음에는요, 제가 당황스러워가지고 좀 세게 당겼더니 탁탁 걸리는 느낌 나가지고 벨트가 나오질 않았는데 좀 느슨하게 길게 해서 천천히 빼니까요, 느슨하게 빠지면서 벗고 나오기가 쉽더라고요. 아내가 안전벨트에서 빠져나왔다면 장 씨는 왜 아내를 데리고 나오지 못했던 걸까? 여기에 장 씨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도저히 시야가 어둡고 그래서요, 어떻게 할 겨를도 없는 상태였고요. 물속으로 빠져나온 뒤 물속으로 들어가 제 처를 구하려고 했지만 물속이 너무 혼탁해 바로 앞도 보이지 않았어요. 저수지 속을 다시 들어가 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17년 만이래요. 같은 사람이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를 다시 들어갈 줄은 몰랐네요. 그리고 10년 경력의 수중 촬영 전문가도 같이 입수해요. 자, 과연 저수지 안의 시야는 어떨까요? 촬영을 위해 물속 상태를 확인한 카메라 감독의 표정에 당황이 역력하대요. 자, 심이래입니다. 이름이 심이래. 산소 눈금도 안 보이는데요? 해가 있는 낮 시간인데도 수면에서 30cm밖에 안 내려갔는데 저수지의 안이 안 보여요. 촬영이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크로마키요. 시야가 앞에 한 몇 cm까지 나와요? 5cm, 10cm도 안 나오는 것 같은데요? 아예 안 보여요. 제 손도 안 보이고요. 막 이래. 카메라 감독 바로 앞에 있던 이용범 회장의 모습이 물속에서 마치 투명 인간이 된 것처럼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혹시 차가 빠진 곳의 상황은 다르지 않을까? 추락 지점까지 이동해서 다시 살펴보는데요. 여기가 23m예요. 그때 기억하시기에도 그 정도에서 차를 인양하신 게 맞나요? 방향으로 따진다면 한 이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혹시 여기의 물속은 다르냐? 화난데도요, 역시 카메라 바로 앞에 손도 안 보입니다. 와, 그럼 이거 시신 구조한 사람들 진짜 대단했다. 아예 안 보이는 상태에서 더듬어가지고 사람을 건진 거 아니야? 이 아저씨. 그때는 지금보다 더 안 보였죠? 그렇죠. 전혀 안 보였어요. 밤이었고요. 지금은 대낮인데도 물속이 이런데 그때는 밤이었다고.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해병대 수색대가 나와도요. 자, 그래가지고 여기서 특수훈련을 받은 전문가, 우리 락실의 이근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락실 이근대입니다. 조서 내용처럼요, 물속에 입수한 뒤 안전벨트 풀고 조수석에서 탈출하려는 아내를 막아 익사시키는 상황을 재현했어요. 그리고 조수석 안전벨트를 다시 채운 뒤 뚫린 앞유리창을 통해 탈출하는 데 성공하고, 산소호흡기 적용하세요. 네, 저는 락실 이근대입니다. 훈련한 사람은 파서블 합니다. 일반인이었다면 여성분이 파이팅 하다 보니까 저도 지치는 거예요.
단순한 숨 참기가 아니라 저도 에너지를 소비하기 때문에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 좀 실험이 조건이 다르다. 그 저수지에서 해야지 할 거면은. 이거는 물 다 보이는 데서 했잖아. 안 보이는 상황이라 해야지. 자, 그러면 이제 하네요. 수중 시야가 제로인 저수지 상황을 재현하려고 눈을 또 가리고도 해봤네. 안에는 막아서는 상황은 비슷했지만 조수석에 안전벨트 채우는 건 쉽지 않았다. 하지만 눈을 가린 상황에서도 수사기관의 시나리오는 재현하는 게 불가능하지 않았다. 예, 저는 락실의 이근대입니다. 유튜브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 저는 이해는 못합니다. 일반인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사람을 붙잡고 씨름하는 게 솔직히 안 보일 때 더 패닉 오죠. 제가 성공했던 이유는 저는 락실의 이근대이라 이런 반복적인 훈련 많이 했습니다. 같은 특수요원인데 이런 잠수 훈련 많이 했다 안 했다 또는 바다에서 훈련 많이 안 했다 이러면 쉽지 않습니다. 특수요원한테도. 그래서 일반인이 했다는 건 사실은 놀라운 상황입니다. 구제역 제가 다 지옥 보냈습니다. Go to the hell, fucking. 이런 수중 상황을 많이 접해보지 않았으면은. 그리고 이 사람은 4급 진단 받아서 다리도 불편해요. 근데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앞도 안 보이는데? 차 사고 외에 남은 의혹은 그러면 지나치게 많은 보험 가입 내역과 사고 당시 부부 사이가 나빴다는 자녀들의 증언이 있습니다. 거짓말이라고 고백했던 탄원서와 진술서에 따르면 장동호는 누가 돈만 준다고 하면 청부살인이라도 할 사람이다. 도저히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행동을 아빠는 저희 엄마에게 행했다. 자녀들은 왜 이런 거짓말을 했고 17년이 지난 이제야 왜 이런 사실을 고백하는 걸까요? 외가 영향이 컸어요. 그 사람은 그런 행동을 하고도 남을 사람이래요. 외가댁에서요, 친가댁이나요, 아빠를 못 만나게 했어요. 만날 생각도 안 했죠. 아빠가 죽였다는데. 어느 자식이 가서 아빠랑 가서 웃으면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외가에서, 그러니까 엄마 쪽 가족에서 사위를 범인으로 좀 약간 그렇게 얘기를 했나 보네, 애들한테. 이 이유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서울의 한 종합병원에서 항암 치료를 받으려고 진도에서 올라온 사람인데 장씨 동생이에요. 예, 폐세포암, 폐암이요. 제일 안 좋은 거예요. 암 중에서도요, 수술도 할 수 없는 암이에요. 암에 걸렸구나, 동생은 또. 10년 지기 친구에게 형의 이야기를 털어놓은 그 사람이에요. 시간이 많이 안 남아있으니까 빨리 확인하고 싶은 거야. 처가는 보험금에만 관심을 가졌다. 자기 동생도 죽고 저 조카들을 누가 간수할 거냐. 이제 우리들이 다 알아서 하려니까 보험금을 싹 승계를 해줘라. 그때까지만 해도 형님도 그러고 저도 그러고 해주기로 했어요. 근데 생각이 바뀐 거는 장례를 치르면서 보게 된 외가 그 집의 태도들 때문이었다. 장례 치르는데 돈이 몇백 들거든요. 근데 그 처가 쪽에서 그런 것에 대한 비용을 단돈 10만 원이라도 보태줬으면 이모 쪽에서 나한테 뭐라는 줄 알아요? 가려니까 차비 주라는 거예요. 지네들 목포 가는 차비. 내가 그분들 택시비까지 줘서 보냈어요. 형님은 해준다 하고 나는 안 해준다 했죠. 최종적으로 마지막은 안 된다. 근데 나는 그 말이 지금도 귀에 쟁쟁하거든요. 자, 후회 안 할 자신 있냐 너희? 뭘 후회 안 할 자신이 있냐라는 거예요? 그 의도는 모르죠. 야, 그럼 외갓집에서 이 무당도 섭외한 거 아닐까요? 만약 사실이라면 장동호 내 놈은 알 것이다. 네가 한 일을 너는 알고 있을 거라고. 하늘이 무섭지도 않냐고 하면서요? 그분이 몸에 엄마 영혼을 실어 말씀을 그렇게 하시니까요. 100% 그러면 직접 아버지가 하셨나 보다 생각을 했죠. 우리 큰이모가 무당이에요. 목포에서 불리던 엄마 쪽이야 무당이. 야, 이거 봐라. 이 굿 같은 걸 하고 나서 무당이 조카들에게 딸들에게 아빠 감옥에 보내야 한다고 탄원서를 쓰게 하고 아버지를 불리한 짓을 시켰다. 이모들이. 경찰이요, 이렇게 펜이랑 A4 용지 주면서요, 거기서 진술서 쓰라고 했거든요. 서로 대화하면서 쓰는 거예요. 진술서를 외가댁이 시키면서 했어요. 어른들이 시키는 대로. 진술서 이렇게 안 씁니다. 진술서는 자기가 이렇게 쓰고 도장도 찍고 하잖아. 대화하면서 쓰는 게 어딨어. 경찰도 좀 이상하게 한 것 같다, 느낌이. 그죠? 자, 그럼 이제 이 외갓집에다가 물어봐야죠. 이렇게 한 거 사실이냐.
외가랑은 왕래가 끊긴 지 오래됐대요. 그런데 지선씨와 함께 가족이 살던 집을 살펴보던 중 이모를 찾을 수 있는 단서가 나왔습니다. 방 안 달력에 무속인이었던 큰 이모의 연락처가 적혀 있어요. 아직도 여기 이모가 있을까? 가봅니다. 무슨 이제 궁전보살 이런 건가 봐. 자, 큰 이모부. 집사람은 지금 아파서 병원 가 있어가지고 5년째 병원에 있는데. 아직도 장씨의 범행이라고 믿고 있대요. 큰 이모부. 우리가 생각할 때도 이거는 고의성으로 한 거지. 이거를 실수로 한 게 아니다. 큰딸도 그래요. 자기 아버지가 일부러 죽인 거다. 이 말이 외가에서 시작됐고 보험금을 승계해달라는 요구 주장이 사실인지를 물어봤습니다. 난 잘 모르겠는데 내가 그랬다 그래? 에이, 그거를 내가 못하라고 그런 걸 그래. 내가 내 앞으로 해주라 하겠어요? 생각을 한번 해봐요. 자녀들한테 승계하라는 거였나요? 그렇죠. 자녀들이 있으니까 자녀들 앞으로 해야원 측이죠. 그것이 그래야 이치에 맞는 것인데, 근데 이제 딴 이모들이 그거를 이제 뭐라 했든가 뭐 어쨌든가 난 그건 모르겠는데. 보험금이 나와서 우리 이모님 말고 다른 이모들이 약간 관심을 그때부터 가졌다는 건가요? 왜 관심을 갖는 거예요, 느닷없이. 그렇게 관심을 갖지 않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애들한테 이제 하려고 어떻게 해서든 꿰가지고 그냥 애들을 보험금 시켜갖고 받아내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라 이거야.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걸 제지하고 뭐 하고 했는데. 자, 그 이모들도 연락이 끊겼습니다. 자, 그럼 이제 뭐 다 알겠어. 이런 의혹들이 있는 거 알겠어. 외가 쪽이 좀 수상하기도 해. 여기에 애들이 놀아놨어. 무당도 섭외했어. 자, 알겠어. 그러면 그런 것들이 다 사실이라도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해소해야 될 거는 남편이 왜 이렇게 비상식적으로 보험을 많이 들었냐는 거예요. 여러 번 교통사고에 또 위험에 직면한 게 여러 번이라는 거예요. 6개. 공식적인 교통사고만 6개입니다. 이러다 우리 잘못되면 애들 어떡하냐. 우리 보험 들어둡시다. 이러더라는 거야. 자, 근데 왜 씨발 지 이름이 아니라 아내 명의로 들었냐는 거예요. 장동호의 범죄 이력 보니까요. 업무상 과실치사 징역 8개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벌금 150, 벌금 100, 도로교통법 위반 50 이런 게 나왔네요. 자, 그래서 이거 설계한 보험사 그 사람 만나봐야죠. 담당 여기 있습니다. 언니가요 보험료가 더 싸고 조금 저기 하니까 이제 언니 거를 제가 하자고 했거든요. 처음부터요 그냥 언니 보험 넣으라고 했거든요. 농협에 가고 뭔 일 보고 그러면 애들이 삼촌 이거 저기 공제 하나만 해줘. 진도에서 20년 넘게 보험 일을 한 사람이야 이분이. 지역 특성상 장씨처럼 보험을 많이 가입하는 게 특이한 건 아니래요. 무슨 대출 좀 받으려 그러면 삼촌 이것만 하면 나 5만원짜리 하나 해줘. 그러면 알았다 그래. 그러고 그냥 그러니까 나도 의신껏 공제가 한 4-5개 있어요. 금감마을 그쪽에서도요 아마 저희 고객도 몇 분 계시는데요 26건 막 23건 막 이런 사람 많아요. 이 지역은 달라요. 지역은 여기가 막 그런 게 있어. 자, 근데 이건 이 사람의 의견이고 또 다른 보험 설계사나 뭐 이쪽 사람들의 의견도 들어봐야 중립적인 거잖아요. 객관적인 평가 부탁해봅니다. 이분이 금융보험학과 교수님이에요. 보험을 통해서 좀 뭐 돈을 벌겠다, 불로소득을 취하겠다라는 의도가 있을 수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게 어떤 살인의 의도가 여기에 패턴이 보이는가? 사실 이것만 가지고 하기에는 좀 부족해요. 그러면 예전에 보험금 탈라고 집에 불 질렀다는 그 소문 뭐냐? 여기에 대해서는 막내딸 얘기를 들어봅니다. 불날 때 집에 있었대요. 엄마 아빠 중간에서요 내가 자고 있었거든요 안방에서. 그랬기 때문에요 그걸 처음부터 끝까지 본 건 나였단 말이에요. 실제로 불 지르신 게 아니에요? 아니요. 왜냐면 아빠도 죽을 뻔했는데 아빠도 여기 다리에 화상 입었어요. 우리 오빠는 진짜 죽기 직전까지 갔었고요. 그때 소방서 조사 결과는 화재 원인이 전기압선입니다. 방화일 가능성은 없냐? 자, 소방서입니다. 그때 당시에
전혀 인지를 못했죠. 경찰이 현장에 한 명 있었는데 별 이상 없었으니까. 아마 우리 걸로 가지고 해서 전결시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방안은 의심할 여지가 없나요? 만약 있었다면 예측한다고 써놨었겠죠. 여기다가 제가요, 이 몸이. 교통사고에 대한 소문의 진실도 알아보겠습니다. 수소문 끝에 당시 사고를 목격한 사람들을 만나봤어요. 첨철산 거기서 차가 밑에 나무가 이제 걸려가지고 빠진 사건 기억나세요? 아유, 사람만 구조해냈어요. 그거하고 내가 그 사람 손잡고 이렇게 끌어내가지고 내 차로 그 병원까지 데려다준 그 기억이 나요. 사고가 자주 나는데요. 들어가면 나요. 길이 상당히 험해. 자, 직접 안내를 합니다. 사고 현장이 2차선의 좁은 고갯길이에요. 정확한 거는 모르겠는데 여하튼 이 지점이야. 여기께. 차가 이쪽으로 빠져있던 건가요? 예, 저기서 넘어오다가 이렇게 넘어오다가 이리로 이렇게 들어가. 이렇게 와가지고 한번 이렇게 뒤집어졌을까? 아, 여기 나무에 안 걸렸으면 한참 굴렀겠네요. 그렇지! 그 얘기야, 내 얘기가. 더 굴렀을까? 그건 모르죠. 나무에 걸려가지고. 이 사고로 장 씨가 6개월간 병원 신세졌고요. 6개월이면은 전치 24주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장애 사급 진단 받았습니다. 4천의 보험금을 받긴 했는데 오히려 피해가 더 커요. 그쵸? 여기서도 목숨을 걸 정도의 보험 사기야. 이게 사기라면은. 평생 불구가 되면서까지 4천만 원 정도 받으려고 이 사람이 그렇게 했겠느냐 이 얘기예요. 평생 불구가 되면서까지 했던 얘기예요. 확인되지 않은 소문을 사실이라고 믿고 있는 마을 주민들에 대한 진술, 이거 신빙성 있냐? 여기가 또 시골이다 보니까 남 얘기 엄청 합니다. 그래서 이게 말이 말을 만들어내는 상황도 좀 더해졌던 것 같네요. 자, 그때 진술했던 사람들한테 직접 물어보기로 했어요. 나는 그때 이거에 관해서는 물어보질 않았어. 에? 진술? 뭐 받은 적도 없어 나는. 이건 처음 보는 내용인데. 진술서 속 이름을 가진 사람은 마을에 한 명밖에 없습니다. 여기 장동호 씨 사건으로 경찰이 선생님 찾아온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그 경찰관 만난 적도 없고. 아이 뭐 내가 뭐 그 조서를 뭐 받을 필요가 뭐가 있어. 생각을 해봐, PD 양반. 어? 이 연고도 아니고 이 한 동네 사람도 아니라고. 아내 김 씨가 갈비집에서 감기약 먹었다는 걸 봤다는 여동생의 진술은 수사 기록 어디에도 없습니다. 감기약 먹었다는 거를 경찰에도 얘기하셨다는 거죠? 난 그의 진술을 했어. 갈비집에서 약 먹었어. 분명 경찰한테 내가 말했는데. 자, 근데 수사 관계자, 그건 모르겠어요. 17년 된 일이라 그때 당시 누굴 만났는지 그거는 기억이 안 나요. 경찰들은 애들이 의심스럽대 이제. 자, 이 아저씨, 자식들은 이제 어떻게 이게 세월이 이렇게 흐르니까 아마 마음의 변동이 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사람인지라. 장동호 씨도 이 보통 사람이 아닌데 안에서 뭔 요구가 있는지 어찌 알겠습니까? 야, 뭐 서로가 다 이제 미루고 난리가 났네요. 그러면은 아빠를 감옥에 넣어라 탄원서를 썼다는 자식들의 말 한번 들어봅시다. 왜 이제 와서 거짓이라고 커밍아웃 하는 거냐? 내가 죄인인데요. 내가 그래서 증언을 해서 내가 그렇게 된 거니까 그 고통은 몇십 배 몇백 배라는 거죠. 내가 이제 이걸 내려놓고 싶은 거예요. 나도. 큰딸이 진실을 밝혀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도 피디님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그냥 생각 같아서는요. 그냥 다 없던 걸로 하고 아무도 모르게 그냥 이대로 살고 싶어. 너무 들쳐맞는 게 힘들고 아파요. 사고 이후 부모 없이 버텨야 했던 17년이 쉽지 않았다. 이 3남매의 원망 때문에 아들은 어디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년이 넘은 후에야 처음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야, 면회를 가요? 아빠를 면회 가는데요. 우리 아빠가 너무 해맑아요. 우리 막내딸 왔어 이러면서 하는데 해맑게 그 얘기를 하는데 아빠가 네 걱정 많이 했어 이 얘기를 하는데 내가 뭘 했나 싶은 거지. 지금까지 이제.
이분이에요. 장동호 씨. 엄마를 살리지 못했다는 미움 때문에 아버지를 살인범으로 만들었지만 이제라도 진실을 밝히고 싶다. 다시 재수사해서요. 다시 하길 바라는 거예요. 만약 그분들도 그 당시에 실수를 했다면 다시 해서 되돌릴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거를 대체 이 C8 이거 대법원까지 간 사건 같은데 어디부터 어떻게 이걸 되돌려야 되냐. 물론 뭐 지금 재심이 확정은 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때 시점에서 고민을 하는 거죠. 이수정 교수님, 지금 이 사건은 가장 핵심적인 사실이 뭐냐. 객관적인 증거가 한 건도 없어요. 아내를 살해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객관적인 증거는 단 한 단도 아이고 참 내가 파 때문에 또 말이 습관이 한 조각도 없다. 이 사건 자체를 이 피고인 자체가 꼭 무슨 뭐 무죄여서 한다 이런 관점보다는 하나의 우리나라 이 형사사법 문화에 있어서 한 단계 한번 과거에 잘못된 것을 되돌아볼 수 있는 하나의 어떤 계기로 삼기에 적절한 케이스가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박준영 변호사, 재심 전문, 재심 매니아 박준영 변호사와 함께 이 사건을 검토해보기로 합니다. 이거는 장동호 씨가 재심 매니아에게 보낸 편지고요. 전 경감 연락도 받았는데 선뜻 도움을 주기 좀 어려웠다. 도와달라는 편지가 좀 내용이 막연했고요. 처음에는 이분을 돕고 있는 그 형사분의 어떤 의도에 대해 좀 의심을 했습니다. 그치, 이분도 이제 평생 재심을 해온 분인데 각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도 좀 되겠다 싶어야지 할 거 아니야. 자, 그래가지고 이제 장동호 씨 직접 만나 진술도 들어야 되고 사건 기록 다 검토하고 3일에 걸쳐 12시간이 넘는 접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린 결론은 재심해야 될 사건입니다. 16년 동안요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는 그 사실의 힘이라는 게 존재하는 거예요. 다행히 이 사건이 저한테 와서 제가 다시 보고 어떤 저의 과오를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너무나 감사한 겁니다. 사실 재심 청구할 겁니다. 반드시 합니다. 자, 그래 동생인데 이분은 가끔 고향을 찾는데요. 지금 가고자 하는 데는 우리 고향이고요. 우리 형님 고향. 저 섬이요 구자도. 자기가 이제 건강이 안 좋아졌잖아요. 동생이 죽을 병이니까 그런 거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 면회를 2년째 안 가고 있대요. 안 뵀죠. 안 갔어요. 가고 싶은데 사실 내가 또 얼굴 보여주고 하면은 형님이 충격받고 또 이상한 생각하고 그럴까봐 안 갔어요. 부모님도 있잖아. 빨리 나와야 된단 말이야. 나올 거면은. 방송은 여기까지고 재심은 뭐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재심이요 있다고 해서 바로 열리는 게 아니죠. 한 달에 한 번 재판하고 합니다. 재심이 1회 한 번의 심리로 끝나지 않을 거예요. 엄청 많이 할 겁니다. 많은 것들을 따져야 되기 때문에 몇 년이 더 걸릴 거라고 봐요. 야, 이거 그러면은 초반부에는 누가 봐도 남편이 범인 약간 이런 느낌으로 진행되다가 뒤로 가면서 점점 아니라는 의심해볼 만한 그런 증거들이 나오다가 어떻게 보면 좀 진짜 아니겠다 이 정도면은 한번 따져봐야 된다 한 번 더 그렇게까지 가는 박준영 변호사까지 나와가지고 이 사건의 관점을 완전히 중간부터 뒤집어버리는 그런 식의 이제 구성을 해놨네요. 보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남편 욕하다가 뒤에는 욕하고 있는 나를 반성하게 되는 약간 좀 그런 식으로. 이래서 객관적으로 봐야 됩니다. 사건에 감정 넣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짜임새 있고 내용도 좀 희귀한 케이스죠. 자식이 아빠를 탄원을 써갖고 감옥에 보내고 알고 보니 외갓집이 좀 수상하고 남편은 진짜 과거에 보험금 타먹은 이력이 있지만 다 진짜 사고야. 근데 그거를 아무도 안 믿죠. 세상 사람들은. 가족이 죽은 마당에 친가족은 사실 좀 억지를 써서라도 타살이라는 주장을 하는 경향이 좀 있잖아요. 그런 걸 우리가 또 충분히 인정을 하니까 그런 것들이 좀 맞물려가지고 이분이 억울하다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뭐 아직은 뭐 모르겠는데 단정할 수 없죠. 판결이 나와봐야 알지. 근데 저도 이 정도면은 충분히 다시 한번 따져봐야 된다 이런 쪽입니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잘 봤고요. 다음 주에 또 새로운 편 리뷰해 볼 건데 제가 여러분에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커뮤니티에도 공지를 쓸 거지만 그 알이 지금 삭제된 방송들이 꽤 있어요. 출연했던 분이 가처분 신청을 걸기도 하고 뭐 아니면은 그 알에다가 직접 요청도 하면은 잘 내려주는 편인 것 같아. 그 알이 또 피해자 쪽에서는. 그래서 이제 내려간 것도 있고 그래서 삭제된 편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그걸 제가 일일이 다 확인하기 힘드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삭제된 그 알 회차 이거를 댓글로 좀 남겨주시면은 삭제된 것들만 어떻게 제가 찾아가지고 과거의 웹하드 사이트라든지 뭐 다 뒤져가지고 어떻게든 그렇게 해본 적도 있거든요. 한번 그런 식으로 어떻게든 한번 준비를 해볼게요. 정 안 되면 말고. 그래서 삭제된 회차들 기억나는 거 있으면은 댓글로 좀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또 새로운 편 준비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